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전격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워싱턴 DC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의 핵심은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즉 한국도 일정 범위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엔 한미 양국이 핵 운용을 위한 정보 공유와 기획, 연습, 훈련 등을 함께하고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성명이 나와 매우 기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기조강연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을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라서 사상 처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게 된 건데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9만 원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석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최초 제시안에 대한 노사의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오늘 회의부터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밤새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새벽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9,860원에서 1.7%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국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120원, 경영계는 1,030원을 각각 내놓았는데 표결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임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중재 역할을 하는 공임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 측은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은 것은 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10,000원을 요구해서 10번 도전한 끝에 결실을 이룬 건데 영세한 사업자 사이에서는 임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400원대, 이듬해 600원을 거쳐 1998년 1,000원을 넘었습니다. 2014년 5,000원 문턱을 올랐고 이후 11년 만에 제도 도입 37년 만에 1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긴 하지만 노동계가 10수 만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적은 인상폭에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 측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더 어려운 기업은 고용직원을 감축해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종업원이 1명에서 4명인 기업 폐업률은
0.7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에선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오른 반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 나왔습니다.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라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해일에 빗대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노동계와 사용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오늘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 나서는데 최근 당권 주자들 사이의 폭로 비방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당 결속에 역효과를 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4명이 오늘 대구를 찾아 합동연설을 합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 텃밭인 만큼 당권 주자는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인사를 수사한 점을 두고 후보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후보 간 폭로 비방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게 대권 욕심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이재명의 발을 묶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0.69%인가 올라가셨다고요.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수 정체성을 자꾸 의심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 선관위는 자해에 가까운 소모적 진실 공방이 이어져 적극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날선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던 이 원희룡 후보 사천 의혹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풀으시는 거잖아요.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오 노. 저도 같이 예스 오 노. 했습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 원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후보 간의 거센 공방 오갔습니다. 1차 토론회 때는 조금 태세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태세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2차 토론은? 둘 다 사퇴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둘 다 사퇴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 원희룡 후보가 지난 6월 21일 날 그 출마하면서 예. 그 돌린 명함 뒷면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얘기하고 내부 싸움 때문에 망할까 봐 출마를 결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라는 글귀를 썼다는 거예요. 네네. 그 말대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해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좀 진흙탕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거 참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차 토론 때는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뭐 그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저 네거티브 자제해서 안 하겠다고 끝까지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뭐 고의로 패배했다 청거를 그런 얘기 또 하고 2차 토론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앞장서고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참 원희룡 후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정말 촉망받던 정치인이고 기대를 많이 모은 그런 정치인데 저렇게 왜 저럴까 하는 정도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말대로 다 죽는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무너진 집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참패를 했고 그런 무너진 집터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불까지 지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요. 지금 보시면 사적 공천 얘기도 했고요. 또 사설 여론팀 운영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경률 금융감독 원장 이제 추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무슨 반박도 있습니다만 저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후보는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저 제기한 저 세 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의혹을 제기할 거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원희룡 후보가 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성팀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뭐 국가 예산이 지급된다거나 법무장관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어떤 한다거나 또는 비방 목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어떤 비방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후보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여론조성팀만 구성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고요. 또 사천 의혹과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그냥 가족이 관련돼 있다, 아내가 관련돼 있다라고만 주장할 뿐이지 그 뒷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경률 금강위원장 추천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김경률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국 흑서를 작성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면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하게 김경률 씨가 뭐 추천이 안 될 이유 자체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각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득점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득점을 원하고 있고 지금 제기한 의혹들은 글쎄 뭔가 좀 더 증거 같은 걸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김경률 씨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금감위원장 후보에 올라간 건 맞지만 다른 쪽에 추천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원 후보가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선거 경선 전이니까 뭐 경쟁하다 보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공격 방어를 함께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걸 던지고 마는 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 당무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만약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혹을 풀어야 된다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의혹은 제기해야 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비난전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요.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총선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없으세요. 우파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자, 나경원 후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책임을 물은 거고요. 윤상현 후보는 글쎄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들이 많다.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저 부분은 뼈아프게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된다? 예. 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들이 오직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구속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의지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에 너무 야당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과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고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의 저 부분은 좀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파들은 좌파적인 성향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중도 확장 차원에서는 어느 사람이든 포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필요할 때는 쓰고 나서 지금은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좌파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시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확장에도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세가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밑밥을 던져주는 거다. 이게 근데 지금 저렇게 아주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사 실패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만약 그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데 일일이 뭐 잘못해서 잘못했다. 이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속을 못 시킨 게 뭐 법무부 장관 때문입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좌파? 이건 참 뜬금없는 논란이에요. 옛날 한나라당 시절부터 심지어 김문수, 뭐 이재호 골수 좌파들 영입했던 게 보수 세력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국민의힘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좌파기 때문에 무슨 트로이 목마에서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김경률 씨라든지 또 하문경 전 후보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좌파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물론 이제 뭐 토론회도 남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글쎄요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4명이나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네 분 모두 정말 대표로 손색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다면 정말 1차에서 끝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1차에서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좀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다시피 원희룡 후보가 2위 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는데 본인이 저렇게 한동훈 공격에 앞장서는 그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동훈 후보의 어대한 비율을 더 강화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희룡 후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혹시 지금 다수 과반을 넘어서 1차에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2차 경선까지 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합칠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도적인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또 친윤 쪽의 지지자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스탠스가 단지 용산의 명을 받아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경원 의원의 표가 오히려 한동훈 쪽으로도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서 지금은 나경원 의원의 단일화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회군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문자 공격하고 뭐 4천 의혹 제기하고 했다가 지금 회군을 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될 위치가 돼서 원희룡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이제 다시 공격 포인트로 바꿨습니다만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득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근거가 없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전만 하고 있어서 아마도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김두관 후보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서 출마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자, 김두관 후보 이 본격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뭐 본인이 굉장히 의지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 대통령이.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아무래도 뭔가는 좀 결이 다른 문재인 전 예.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방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김두관 후보가 실은 굉장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출마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좀 아끼는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는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건강한 모습들이 국민들께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과감하게 결정한 것 같고 저는 뭐 득표를 떠나서 출마 자체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이재명 대표에게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일극 체제 파파를 내걸고 출마를 했지만 글쎄요, 뭐 어느 정도의 이게 좀 지원이 뭐 도움이 되고 이게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는 뭐 민주당에서는 뭐 대표가 누가 될지는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두관 후보 또 뭐 김지수 후보도 좀 출마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 것인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77%보다 예.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지지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로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일극 체제 현재 같은 이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예. 의미 있는 비판을 하는지 그게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또 두 번째 관심사는 현재 완전히 주류 일색 일극 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른바 친문 세력을 비롯한 비주류가 있는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네.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밝힐 것인지 그런 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예, 수사 관련해서 뭐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경북청 수사팀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근데 자, 야당은 경찰이 대통령 눈치를 본 것 아니냐, 또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고 있고요. 야당은 도의적, 법적 책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경찰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결정이지만 경찰 자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하는 배심원처럼 대배심처럼 기소배심처럼 예. 그렇게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서 결정을 했는데 왜 그걸 경찰을 야단치는지 경찰을 비난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은 저는 정치적 책임 또 정무적 책임 네. 또 작전적 책임 이런 것들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사람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경찰 수사는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연히 사단장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장이 제외한 그 일종의 도의적 책임 이런 건 다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과거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도 사퇴를 안 하고 있듯이 좀 책임지는 자세가 너무 없고 마치 자신들이 밀리기 싫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담할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거에 드루킹 특검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 댓글 공감 신호를 조작했냐 안 했냐가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었어요. 그래서 예. 신뢰를 전혀 국민들이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드루킹 특검이 됐고 결국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도 경찰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고 했고 결과는 뻔할 거야라고 했는데 뭐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수사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경찰이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수사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윤 대통령 이 탄핵 관련 청문회를 두고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 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있었는데 예.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탄핵 발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네네. 즉 국회에서 하고 싶다면 탄핵을 발의하고 예. 그걸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청원법에서 아무거나 모든 걸 다 청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청원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걸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열겠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발의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냥 뭐랄까 무시하는 예. 뭐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요. 탄핵 청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청문회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법의 정신, 헌법부터 시작하는 예. 그런 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뭐 탄핵 찬성하는 청문회든 반대하는 청문회든 그런 청문회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지금 상임위 회부 여권 동의 인원이죠. 이 5만 명을 돌파해서 야당으로서는 이것도 좀 청문회를 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요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여당과 협치가 안 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견제의 범위를 좀 넓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법에 아니 탄핵 청문회가 견제의 범위를 넓힌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 기능을 확장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청원이 왔는데 그게 1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 증인이라든가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탄핵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 범위가 예. 탄핵 그 청문회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청문 과정 속에서 빠질 부분과 넣을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지금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이 범위가 맞느냐의 여부는 청원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권한적인 심판을 뭐 여당에서 청구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하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네네. 청원에 대한 청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탄핵 청문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 독주, 뭐 검사에 대한 탄핵, 또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 청문회 탄핵부터 하겠다. 이런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좀 사례를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보면 이런 청원이 있을 때는 청원 심사 소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청원 심사 소위를 통해서 예. 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걸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공세다. 예.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겠다. 이런 거죠. 만약 탄핵하겠다면 발의하란 말입니다. 발의하고 본회의 회부하란 말입니다. 통과시키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왜 지금 그걸 청문회를 열겠다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문회 요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이 먹방 유튜버 쯔양, 이 박정원 씨가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4년간 거의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맞았고 40억 원을 뜯겼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가 아픈 과거를 털어놓게 된 건
이런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다른 유튜버들 때문입니다. 검찰이 박 씨를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구독자 1,020만 명을 자랑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그런 물건으로도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가 4년간 거의 매일 자신을 때렸다고 털어놓습니다. 폭행을 당한 증거로 올린 사진엔 푸른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에게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이른다며 정산금 청구 소송과 성폭행 혐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가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쯔양이 과거를 털어놓은 건 최근 다른 유튜버들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유튜버들 간 대화에는 쯔양의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전해진 대로 유명 유튜버 쯔양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좀 충격적인데 4년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또 그동안 쯔양 씨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상당한 수익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소속사를 만든 다음에 7대 3으로 본인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갈취를 했고 나아가 그 정산금이 40억씩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쯔양 씨가 받은 인적 심적, 물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관계가 참 좋았지만 점점 폭행으로 어떻게 보면 점철되고 이게 내가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에 찍은 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끊기 어려웠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쯔양이 먹방 방송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수익이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숟가락 얹듯이 소속사까지 만들어서 대표로 취임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돈을 갈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트 폭력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 남자친구가 지난해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되고 마는 건가요? 피해자인 쯔양 입장에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형사적으로는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적으로는 지금 3대 7로 해서 30% 정도 받기로 했는데 받지를 못했고 40억 정도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속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1차 고소를 했고 더 이상 유포를 한다거나 협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친구들과 또 했기 때문에 다시 2차 고소를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망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돈들을 그렇게 낭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쯔양이 민사적으로 돈을 민사적으로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서 논란이 큰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쯔양 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대신에 그거를 폭로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해서 실제 상당한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그 녹음 파일을 2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름이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전국진, 구재혁 이런 사람들 둘 사이의 어떤 그 대화가 있는데요. 그 대화 내용에 보면은 야 이거를 뭐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2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현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 5,500만 원 정도를 실제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그 이른바 탐정 채널로 유명한 카리큘라라는 사람하고 또 구재혁이란 사람의 둘 사이의 어떤 녹취록도 있는데 이 사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과거 내용을 건드리면은 누구한테 한 10억 정도
말하면 막말로 이 채널 없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역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이 그 카리큘라와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아이들의 어떤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 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법을 넘어서 폭력에 이른 처벌에 관한 법률, 공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사될 수 있고 만약에 협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사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당 유튜버들 결국 고발이 됐습니다. 수사 통해서 뭐 의혹에 대한 그런 쟁점들 여부 밝혀질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들, 예전에 뭐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들, 그리고 당신의 뭐 영상들을 내가 유포하겠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런 것들을 협박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비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쯔양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쯔양이 한 5,500 정도를 준 것 같은데 아마 용역비 형식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주게 된 계기가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뭐 사실상의 2차 가해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 자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행동들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이후에 찻소리가 크게 들리면 아주 움찔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서는 밤마다 굉음을 울리면서 질주하는 슈퍼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이곳에 몰려드는 건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 노란색 스포츠카가 굉음을 울리며 도산대로를 질주합니다. 검은색 스포츠카도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을 내며 내달립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객님 주문 받을 때 그 외제차들이나 배기음 큰 차량들 지나갈 때 저희가 그 소음 때문에 이제 고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어디서 미끌려서 어디 건물을 박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죠. 이곳 도산대로는 왕복 10차선으로 넓고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어 특히 야간에 고가의 차량들이 몰려듭니다. 주변에 수입차 전시장이 많고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24시간 카페까지 있다 보니 벌어진 현상입니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이후엔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경찰은 지난 5일 밤 도산대로 일대에서 폭주와 난폭운전 단속을 벌여 차량 31대를 적발했고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한 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건의 해부입니다. 이번 주도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 도로 위의 흉기, 도 넘은 무법 질주입니다. 지난 2월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일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은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에도 100m 넘게 밀고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도대체 얼마나 취했길래 이런 사고를 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개된 20대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3배 가까이 높은 0.221%였습니다. 한마디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네, 저도 이 사건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일었는데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는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유명 DJ 20대 여성 안모 씨였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이 얼마나 빨리 내달리는지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불꽃이 튀어오를 정도입니다. 네. 경찰은 안 씨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100km 넘는 속도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교통사고 과실범이기는 하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그 이유, 안 씨에겐 사망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불과 10분 전에 이미 한 차례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차 사고를 낸 뒤에 피해 차량 운전자와 5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안 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새벽 4시 37분 오토바이 택배 기사를 숨지게 한 2차 사고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었던 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안 씨는 차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이 쓰러져 있는 배달 기사를 살리려고 하는 동안에도 안 씨는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배달 기사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했다면서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10년,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했고 매일 범행을 반성했다면서 재판부에 75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중형이 선고되자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네, 재판부도 뭐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최근엔 음주를 넘어서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지난해 마약에 취해서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기억하실 겁니다. 주차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남도 제대로 걷지조차 못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손을 모은 채 남성에게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손가락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하는데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에게 마약류와 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의사들에게 약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이들 의사 2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수사했더니 4년간 이들로부터 마약류와 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사람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차례의 마약류와 50여 차례의 마취제를 놔줬고 돈이 없다고 하면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 투약까지 해줬습니다. 병당 10에서 30만 원을 받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의사 2명이 구속됐고 투약자 등 40명이 입건되긴 했지만 음주운전, 마약운전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정말 최 차장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책 마련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 마약 그리고 무법질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미 서부와 동부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면서 차 안에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최소 10명의 아이가 이런 사고로 숨졌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서너 배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현지 시간 10일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2도 날씨에 엄마가 일하는 미용실 밖 주차장에 세워진 차 속에서 7시간 동안 혼자 있다 숨진 겁니다. 전날 애리조나 투손에서도 부모가 차에서 잠든 2살 여아를 혼자 뒀다 숨졌습니다. 이날 투손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습니다. He left the child in the car. At what time the car maybe if shut off or the AC stopped working. All we know is that the child was left between 30 minutes to an hour. 미 ABC 방송은 올해 무더위 속에 차에 남겨졌다 숨진 아이가 적어도 1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린이 체온이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빨리 상승해 체온이 41.7도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having a lot of death involved in that because it's just body can't withstand the temperatures in these cars and vans. 미 서부와 동부를 강타한 기록적 폭염으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5일 연속 낮 기온이 46도를 넘었고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도 55도까지 치솟는 등 미국 인구 1억 4,200만여 명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있습니다. 미 전역의 폭염 사망자도 최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잘못 소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수는 즉시 바로잡았지만 대선 TV 토론 이후 공병과 건강 문제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상황이어서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단상으로 부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소개합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라고 잘못 소개한 건데 즉시 실수를 깨닫고 수정합니다.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we got to worry about it.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색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건네봤습니다. 현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열린 TV 토론에서 잇따라 실수해 고령 건강 문제가 부각되며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집회와 인터뷰를 잇따라하며 건강 문제를 불식하려 해왔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건재함을 과시해 사실상 후보 교체론을 불식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나토 무대가 바이든의 마지막 시험대란 전망까지 나와 이번 실수가 치명타가 될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집중호우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짐을 챙겨서 마을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전의 정뱅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어제 사진 기자가 그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는 잠시 멈췄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뱅이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농민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집안에 물이 들어차서 소중한 물건까지 모두 지늘게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네, 우두커니 서 있는 주민의 뒷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요. 무엇보다 마을의 복구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어제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피해가 워낙 커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우선 마을이 물에 잠긴 원인이었던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진흙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북과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32도 안팎 기온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전북에는 많게는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강원과 영남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중부지방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내륙의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